아, 예, 김태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뭐 사실 국회 구조나 국회 안의 다이나믹스를 연구한 사람은 아니고요. 제가 전공하는 분야는 크게는 안보 분야고, 좀 좁히면 북한 핵 문제, 통일, 한미 동맹 뭐 이런 쪽을 쭉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국회 권력이 비대하면서 우리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느껴온 바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안보 문제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정치권을 쳐다보면서 제가 느꼈던 일반적인 얘기, 좌절 두 가지를 소개를 하잖아요. 두 가지 좌절감을 저는 쭉 느꼈습니다. 하나는 선거 때가 되면 이상한 얘기들이 주류를 이루면서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안보 이슈는 꼭 빠지더라고요. 이번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고 1월 6일 날, 뭐 3월 2일 날 유엔이 사상 최강의 대북 결의 채택 2270호 결의안을 채택하고, 사실 굉장히 북한 핵 문제를 극복하게 돌아가는데 막상 총선을 시작하니까요, 북핵 이슈는요 그냥 비업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게 여당 야당 다 통틀어서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선거를 하는 과정에 뭐 전국구 후보들을 이렇게 찾아내고 발굴하는 가운데서도 이런 현안 이슈와 관련된 사람들을 찾기 위한 노력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도 옛날보다 달라진 게 없구나. 제가 97년 대선 때도 그런 칼럼을 쓴 적이 있고요. 그때 뭐 북한이 뭐 이 불도뇽 가지고 핵무기 만든다고 막 난리가 났는데 대통령 선거에서 그냥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게 참 고질적이다. 우리 정치를 지망하는 분들이나 정치권이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무심하고 그냥 겨우 그냥 체면치레 얘기만 필요할 때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게 참 좌절이었다. 두 번째 좌절감으로 제가 느꼈던 것은요, 이 소선거구제 제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집니다. 이게 양당 독재 체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중에서 반드시 국회에 들어가서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될 어떤 그룹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제대로 대변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소선거구제의 어떤 특징인데, 이게 여당 야당이 계속 이당이 독식을 하면서 이심전심 이해가 맞아떨어져서 바꾸지 않는 것 같아요. 이 구조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하면, 지난 선거도, 지난 19대도 그렇고 18대도 그랬습니다. 소위 어떤 한쪽에서는 상당히 좌경화된 사람들, 상당히 좌경화되고 거의 우리가 보기에는 종북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어느 정당이 숙주노릇을 함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정치권에 막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을 대항할 수 있는 소위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투철한 소위 투사들은 전혀 발을 붙이지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다른 정당은 그런 숙주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회 안의 구성이 좀 쉽게 얘기하면 애국자가 안 보였어요. 이게 무슨 아무리 정치인이든 뭐든 직업이 뭐든 국가 안보 이익과 관련해서는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막아서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막아서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양당제의 고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사실 저는 느끼고, 이 두 가지의 큰 좌절감을 느껴왔던 처절이에요. 지금부터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구체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우선 청문회 또 국정감사 뭐 등을 포함한 국회가 정부 기관을 감시하고 추궁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굉장히 남용이 됐고 비생산성을 띄었고, 특히 제가 이 중에서 문제를 크게 삼고 싶은 부분은 이념, 즉 편향성에서 나온 정치 보복성, 이런 추궁과 감시가 많았다는 것. 사실 참 묵과하기, 제 개인적으로 묵과하기 어려운 일들이었어요.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지금 보훈처장으로 계시는 분이 뭐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얼마나 시달림을 많이 당하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무슨 부정부패를 저질러서 시달림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주장하시는 것이 굉장히 자유민주주의적 이념에 부합되는 것이고 또 반대편에서 보면 굉장히 그 주장스러운 존재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필요한 시비를 많이 하고 해임 건의를 하겠다 그러고 실제로 하고 검찰에 고발도 당했고 물론 아직도 버티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제가 보니 국회에게 주어서는 안 될 권리를 준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어떤 한 분은 이 상당히 높은 공직에 계셨던 분인데 지난번 대선이 끝났을 때 대통령 당선자에 대해서 박수를 치자 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시는 포럼에서 박수를 친 것이 인터넷 뉴스에 나가면서 그게 또 어떤 정치 세력에 의해서 크게 지단임을 당하는 특정 정당을 편든 것이 아니냐. 사실 그분 입장에서는 어떤 당의 후보가 당선됐더라도 대통령이 당선된 이상 축하 박수를 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뭐 해임 압력을 계속 받았죠. 또 저도 사실은 그 사례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통일연구원장을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나왔는데 저로서는 참 터무니없는 공시를 받았어요. 제 얘기는 이 자리에서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런 사례들을 기억하면서 이 안보, 이념, 북한, 통일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 이런 정치 보복성 또는 그 반대파들을 혼내주기식 이 국회 권력이 남용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자괴심을 느꼈다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국회 권력이 얼마나 큰지는 몰라도 30대의 젊은 의원이 1950년 다부동 전투에서 국가를 지켜냈던 백선엽 장군을 향해서 민족의 반역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나라라면 이 나라는 잘못된 겁니다. 그게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은 것이 국회의원의 권력이라면 그 권력은 개선돼야 되고 축소돼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좀 구체적인 사례로서 국방개혁과 관련된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뭐 국방 문제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아니실 수 있어서 좀 생소하실 수는 있습니다만은 국방을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국방개혁 문제를 굉장히 큰 중요한 과제로 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돈을 국방비로 거두어서 이 돈을 국민을 지키는데 가장 효과적,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것. 이게 국방의 군인들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현재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못한 대목들이 많기 때문에 늘 이런저런 방향의 국방계획을 건의하고 주문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10년에 당시 대통령 명을 받고 1년 동안 국방개혁 작업을 주도를 이제 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는데 그때 뭐 수십 건의 국방개혁 안들을 저희가 만들어냈습니다만 다른 쪽은 제가 폐일원하고 그 중에 하나만 사례를 들자면 합참의 군령권을 강화하는 문제가 저희들 눈에는 굉장히 시급했습니다. 합참의 군령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 군을 움직이는 데는 크게 군정권이 있고 군령권이 있습니다. 군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를 키우는 문제입니다. 진급을 시키고 사람을 뽑고 옷을 주고 뭐 보급을 하고 하는 이런 쪽이 군정권이고요. 군령권은 그 준비된 전투 부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전쟁하는 겁니다. 작전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군정권과 군령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양쪽 다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합참이라고 합동참모본부라고 하는 저 제도를 만든 이유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각군이 국가를 지키는 소위 작전, 군령을 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사불란하게 한덩어리처럼 움직여야 돼요. 거기서 서로 독립성을 주장하면 이게 전쟁 효율이 떨어지고 실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합참이라는 조직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합참 안에는 육해공군 해병대가 다 있고요. 그 사람들이 합참 의장의 지휘하에 군령을 움직입니다. 네, 바로 그런 취지인데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군정과 군령이 분리되어 있다는 이유 때문에 합참에 근무하는 육군은 자기의 진급을 육군 참모총장, 군정권을 가진 참모총장이 시키는 거거든요. 해군은 마찬가지로 해군 참모총장이 시키는 겁니다.
이게 이 미묘한 분리 때문에 합참에서 한덩어리가 되지 않고 합참에 일하는 군인들이 합참 의장의 지위를 받는 듯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속한 모군의 눈치를 더 많이 보고 이게 참 권력권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저희들 전문가들 눈에는 어떻게든 합참이 좀 더 일사불란한 권력권을 행사하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해서 기획안을 만들어 올렸는데 제가 설명이 너무 길었습니다. 근데 올렸는데 18대 국회에서 결국 상임위에서 결의되다가 처리하지 못했고 19대에 들어와서 또 국방부에서 올렸는데 또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처리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 각군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통상 현역들이 나서지는 않지만 예비역들이 나서서 자기 군의 입장을 대변하고 국회를 향해서 로비를 합니다. 이 상충되는 이해를 조정하고 국가 이익이라고 하는 어떤 큰 목표를 하면서 끌고 가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국회인데 국회의원들이 이런저런 그룹으로부터 로비를 받으면서 결국 지리면밀하게 편한 선택을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처리하지만 넘기자. 그래서 자동 폐기되는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계획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방치되고 있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정원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전 세계 어떤 나라도 한국만큼 정치권이 국가정보기관을 이렇게 위축시킨 사례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국정원이 과거에 정치 개입을 하고 남용을 했다는 원죄 때문에 늘 이런 명분을 주는 부분이 있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고 저 역시 과거 중앙정보부 시절에 그 원죄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다 아프게 생각하고 뭐 용서하자 이런 입장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안보 상황이 심각하고 국정원이 해야 될 일이 분명히 드러난다면 국회는 국정원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부여하고 그리고는 권력을 남용하거나 선거의 정치에 개입하는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엄단하는 이런 자세를 취해줘야 할 텐데 정치권이 늘 국정원이 권력을 주면 남용한다. 뭐 아주 틀이 박힌 고정관념 속에서 사실 그동안 국정원이 수행해야 되는 기능들을 수행하지 못하게 팔다리를 자르는 이런 역할을 쫓겨왔습니다. 제가 시간 제약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를 다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국정원은 한마디로 거의 일반 행정기관처럼 됐습니다. 국정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공작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적의 첩자를 잡기 위해서는 해외 오지를 뛰어다니면서 암살 임무도 받을 수 있어야 하고요. 국정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면 무엇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맨파워, 조직, 의지를 가진 기관이어야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국정원 그런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게 뭘 하면 정치권에서 시비가 걸리니까 정치 개입으로 시비가 걸리니까 거의 과거에 비해서는 다른 그 모사드나 이런 다른 나라 사이에 비해서 우리 국정원은 거의 유사한 일에 빠져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이건 우리가 국정원을 질책할 것이 아니라 국정원을 그렇게 만들어간 우리 정치권의 책임도 같이 묻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대선 때 국정원과 이 사이버사령부 군기관이죠. 여기서 북한하고 이 정보전, 이제 사이버 심리전을 주고받으면서 특정 정당의 후보를 지원하는 정치 개입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까지 회부가 됐고 처벌도 받았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큰 그림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남북한에 비대칭적인 안보 상황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뭐 가장 전형적인 것이 핵 문제입니다. 북한은 가지고 있고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 못지않게 전형적인 비대칭 상황이 사이버 공간입니다. 사이버 공간.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 강대국이죠. 굉장히 많은 사이버만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북한에서 조직적으로 핵화를 길러서 사이버 테러를 하고 조직적으로 이 악플러들을 길러서 대한민국 사이버 공간에 들어와서 무지막지하게 소문을 뿌리고 악플을 다는데
이건 뭐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 중에서 주민등록 번호라든지 이렇게 유출된 것이 수백만 건, 수천만 건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요, 북한에 앉아서 그 번호 하나 도용해서 아고라에 자기 이름 올리고 회원으로 들어오면 그것을 악플을 막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놀라실 수치가 있습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매일 하루에 해킹을 시도하는 건수가 얼마쯤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루에 1억 건이 넘습니다. 1억 건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양성된 이 요원들이 멀티플, 복합적으로 막 이렇게 해킹 시도를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국정원이 이거는 좀 심각하다,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150개 정도 골라서 대응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그래서 국정원에서 한 번씩 전화를 받습니다. 지금 김박하는 해킹 당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저한테 알려줍니다. 제가 이제 국방안보 관련되는 일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저를 보호하는 사람 리스트에 넣어놓고 항상 해주는데, 이게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물반고기 반이거든요. 아무데나 뚫고 들어가서 공격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맞대응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북한의 주민들한테는 인터넷이 허용되어 있지 않고 북한이 특권층에만 인터넷이 허용되고 북한 안에서만 도는 소위 인트라넷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주민을 향해서 심리전을 펼칠 수 있는 타겟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정원이나 사이버 사령부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북한이 우리 주민을, 우리 국민을 향해서 펼치고 있는 심리전에 대해서 다시 그걸 반격하는 논리를 심어주는 것. 그러니까 내 국민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걸 정치권에서 당신들 국가 예산 받아서 심리전 하라 그러니까 북한을 향해서 하지 않고 왜 내 국민을 향해서 하느냐고 이렇게 시비를 걸면 또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북한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폄하하고 대통령을 향해서 육두문자를 사용하고 비방을 할 때 그걸 변호하기 위해서 우리 대통령을 변호를 하면 이게 크게 해석하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통수권자를 변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될 수 있는데 또 다르게 보면 특정 정당에 속한 후보를 정치인을 대변하는 것이다. 선거법 위반이다. 정치법 위반이다. 이렇게 모호할 소지도 있어요. 이 부분이 이런 모호한, 애매모호한 경계선들 때문에 우리의 정보, 대북 심리전은 크게 위축되어 있고 환경 때문에, 비대칭 환경 때문에도 위축되어 있고 우리 국내 정치권에 의해서도 위축되어 있는 이런 위력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결코 우리 정보당국의 범법이나 법 위반을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입장이 있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그 위법선을 넘어서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된다는 걸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정치권에 이렇게 위축을 시켜서 우리 국가 안보를 약화시키는 일은 관둬야 한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희망 드리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20대 국회는 전파적인 싸움이나 또 이념이 다른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소위 좀 차원 높은 생각을 하는 그런 집단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감시하고 같은 목소리를 내줌으로써 국회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바른사회 시민회의 일원으로서 할 수 있는 바가 있다면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인환입니다. 사실 우리 국회가 권력의 비대화는 그저 오늘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장기간 우리 바른사회 시민회의에서도 시리즈로 토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서두에 우리 국회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가, 남자를 여자로 바꾸거나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거 말고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입법권의 남용이 기본적으로 영국에서 한때 입법권이 남용되었을 때 그 표현을 썼습니다. 영국 국회는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것 빼놓고는 지멋대로 할 수 있다. 지금 바로 우리 국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원래 삼권 분립의 정신이라면 알다시피 경제와 균형, 소위 그 checks and balance라는 표현으로 목적은 국민의 권리와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이지
싸우고 혼란을 가져오게 하는 제도가 아닌데 상권 분립 정신 자체를 보도하고 있다. 다음 또 국회 권한과 상권 분립에서 볼 때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은 사실 되어 있지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의원 개인의 권력 남동에 대한 통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 행정부나 사법부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국정감사를 통해서 개인 통제까지 가능하죠. 면책특권, 나아가서 불체포특권에서 망신주기부터 시작해서 사법부, 행정부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가 대표적이고 근본적으로 기관 통제뿐만 아니라 입법권을 통해서 개인에 대한 망신주기 같은 개인 통제까지도 가능함에 비해서 상권 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는 우리 행정부나 사법부는 국회에 대해서 사전적인 개인 통제는 불가능하죠. 국회의원 자신에 대해서는. 사법부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통제를 하지. 사후적이라고 했습니다만 국회는 막강한 권력은 사전적인 통제를 합니다. 행정부나 법원에 대해서 국회는 사전적인 통제와 개인적인 통제까지 합쳐져 버리니까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권력의 비대화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상임위제도, 국정감사, 거기다가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거기다가 최근에는 상시청문회까지 정말 국회 갑질의 원천은 모든 제도는 총망라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그래서 서로 국회의원 하려고 국회의원 떨어지면 울고 불고 멱살 잡고 싸우고 후보 안 된다고 어린애처럼 발광하는 거 보니까 역시 그 갑질의 원천이 있기는 있구나. 저는 대표적으로 국정감사제도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지금은 연간 법에 보면 30일 이내입니다.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1년에 약 한 달 동안을 정기 국정감사라고 해서 국정을 마비시키면서까지 이렇게 이름은 국정감사입니다만 해온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신헌법 당시에 진작 그 문제를 파악해서 국정감사를 사실은 없앴다가 또 민주화 바람이 불고 노태우 대통령 민주화 선언하고 하면서 국정감사까지 도입을 했습니다. 그럼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사실은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인데 좋은 건 다 때려 넣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국정조사권은 박정희 대통령 유신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거기 플러스 국정조사 플러스 국정감사까지. 차이는 국정조사는 수시로 상임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국정감사는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그것도 전 기관을 상대로 그것도 정기국회 직전 1개월 동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정기국회 들어가기 직전 한 달 동안은 전 부처의 국회의원들이 상임위별로 파견 가지고 아실 겁니다. 심지어 해외 공관장들, 대사관, 영사관들까지 가서 국정감사 명분으로 지방 제주도, 완도, 소록도, 낙도까지 필요한다는 명분으로는 전부 전국을 뒤지고 다니면서 피곤하면 또 전국에서 올라오라고 해서 한 달 동안 들쑤셔 놓는 게 사실은, 그러면서 날짜가 짧지요. 30일 동안 그렇게 다 하려니까 결국 수박 거달기식으로 아시다시피 자료만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아마 폐지값만 해도 수억 원이 될 겁니다. 국회의원이 임기 마치고 나갈 때는 자료 폐기하는 비용만 해도 엄청나게 든다. 사무실에 쌓아놓은 자료, 쳐다보지도 않은 자료다. 자세한 부분은 뒤에 이영주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실 것 같아서 그 정도로 해두겠습니다만, 정의인, 참고인, 부르는 사람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정인으로 부르고 참고인을 부르고 감정인 부르고 하는 이 연중 행사, 그에 따른 장시간 행정 공백,
말할 것도 없고. 자, 그 다음 이제 더 깊이 국회의원 개인의 무소불위한 권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원 개인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입법권에 대해서는 최근에 우리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것처럼 사후적인 통제는 하지만 국회의원 개인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 불체포 특권을 안 세우고 감시 통제 기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시민단체, 저희들 같은 시민단체에서, 아니면 언론에서, 아니면 일반 국민들이 욕설하는 거, 국회의원이라 뭐 해산하라고 욕설하는 거 빼놓고는 대응 방법이 없는 게 개인의 무소불위한 권력입니다. 우선 첫째, 국회의원 세비와 연금을 지가 결정합니다. 맨날 국회 총선할 때마다 연금을 줄이고 안 주기로 하겠다, 뭐 세비도 반납하겠다 말로만 해놓고 지나고 가면 한 번도 실천이 안 됐죠. 왜냐? 스스로 결정해야 되니까. 스스로 안 하면 국회의원 정원 줄이겠다고 특정한 당이 해마다 그러죠. 선거 때마다. 그런데 국회의원 정원도 또 자기들끼리 정하게 돼 있으니까 한 번도 늘리기만 했지, 늘리는 것만 눈치를 보지, 아마 눈치 안 보면 벌써 한 5, 600명으로 늘렸을 겁니다. 선거구 획정 올 초에 심각하게 느낀 부분이죠. 선거구 정하는 것도 자기들끼리만 하니까 어떻게 좋든 자기들끼리 멱살 잡고 싸우지 국민은 안중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전부 제3자한테 사실 맡길 수 있어요. 회기 결정, 우리 1년에 상시국회 말로만 해놓고 국회의원들이 1년에 법률 심사도 안 하고 맨날 놀다가 연말에 몰아서 한꺼번에 수백 건을 통과시킨 사람도 무슨 법을 통과시킨 줄도 모른다는 코미디가 나온 것도 회기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정합니다. 대표적으로 국회의원들은 오후에 회의를 시작하죠. 회기를 할지 안 할지, 1년 동안 며칠 할지 법에도 안 정해져 있으니까 정기국회 빼놓고는 사실은 방학을 해도 누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불거졌습니다만 갑질 논란에서 보좌관의 수를 결정하고 채용도 완전히 자기 자신입니다. 그 보좌진이는 공무원이 됩니다. 보좌진으로 채용되면 세상에 어느 공무원이 지 마음대로 뽑아도 되는 공직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경쟁을 거치지 않고. 저는 이 부분도 보좌진조차도 일정한 시험을 보게 하든가 국가에서 공채를 통해서 보좌진을 분배라도 하는 식으로라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윤리심사. 쉽게 말해서 국회의원들의 잘못에 대해서 도덕적 윤리성에 대한 판단을 한다고 만들어 놓고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심사도 스스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대 보다시피 윤리심사를 해서 강한 징계를 받은 국회의원이 거의 없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없는 것 같아요. 뭐 당원권 정지 뭐 같은 하나마나 한 거 경고하는 거, 다시 말해서 윤리심사도 외부에 맡기면 또 달라지지 않겠나. 뭐 불체포 면책 특권은 헌법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 부분도 법률로서 하위 법률로서 제한은 가능한데 안 하고 있죠. 기타 특권적 혜택은 뭐 입이 아파서 말 못할 정도입니다. 수당, 여비, 뭐 교통 편의는 전부 개인적인 권력만 저는 문제 삼고 싶습니다. 그리고 헌법상 이제 결론으로 해서 그럼에 비해서 우리 헌법상 국회의원의 지위와 의무는 어떤가? 국회의원은 우리 헌법의 46조에 보면은 개인이나 소속 정당, 출신 지역구 이익이 아닌 국가 이익을 우선하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역구 대표가 아닙니다. 그럼 쪽지 예산 같은 거는 하면 안 됩니다. 국가 이익을 우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두에 두지 않고 또 양심에 따른 직무 수행 의무가 헌법에 명문으로 되어 있고 지위 남용 금지도 명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헌법 자체에 되어 있습니다. 또 재밌는 부분은 국회의원들이 전혀 활용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 규정이 라인데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처분에 의한 재산적 이익 취득을 자신이
이익을 취득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지만은 타인을 위한 이익 취득을 알선하는 것도 우리 헌법이 친절하게 금지시켜 놓은 것입니다. 뭡니까? 지방 자기 출신 지역구 공공단체 기업체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따주도록 알선하는 것도 헌법 정신을 보면 사실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게 알선이죠. 우리 동네에 다리 하나 놔주겠다 하는 사실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죠. 또 청렴 의무 나아가서 겸직 금지 의무 다 있지만은 겸직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모든 공직자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겸직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국회법에 따르면 겸직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180도 접근 태도가 다르죠. 일반 공무원은 겸직이 금지가 원칙인데 국회의원은 겸직이 허용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금지시킵니다. 대표적으로 국회의원은 변호사도 겸직해서 하고 있죠. 기업체도 하고 있죠. 아무도 문제를 안 삼는데 접근 방식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 반면에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니까 그 차이, 그게 특권이죠. 뭡니다. 또 국회의원의 지위는 다시 말해서 헌법학자들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유동성을 이야기합니다. 현대 자유민주국가 대의제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은 공직자입니다. 소속 정당이나 출신 지역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이 강하다를 강조드리고,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작은 나라, 연방제 국가도 아닌 나라, 또 지방의회의 기능에 비추어 보면 국회의원은 결코 다만 뽑을 때 지역에서 뽑을 뿐이지 지역의 대표자가 아니다라는 것은 명백한 일이라고 봅니다. 취임 선서도 국회법에 재미있게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헌법을 준수한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이죠. 국민의 자유와 복리, 정진 의무가 있다. 평화통일 노력 의무가 있다. 우리 김대우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익을 의순하는 의무가 있다. 뭐 양심, 취임 선서할 때는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손들고 하죠. 뭐 품위 유지 의무까지. 현대 국가에서 결론적으로 다시 권력 분립의 의미를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관 간의 권력 분립이 전통적인 권력 분립인데 이제는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을 중심으로 한 개인에 대한 통제 제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현대와 같이 아까 인터넷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인터넷 언론이 고도로 발달하고 언론이 발달해서 시민들이 상시감시 체제가 사실은 돼 있죠. 정부나 사법부 뭐 그런데 국회에 대해서도 감시를 하고 있지만은 그에 대해서 아웃풋을 할 만한 제도가 없다는 거. 그래서 거꾸로 국회의원에 대한 개인 통제의 필요성이 더 강하다. 저는 뒤에 당부장 표시로 헌법 개정 사항일지도 모르지만은 국정감사는 그 다른 선진국에도 거의 유례가 없으니까 일정한 기간을 이렇게 바쁜 세상에 1년에 한 달을 꽉 붙들어 놓고 행정을 마비시키는 이 국정감사는 국정조사 수시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아예 폐지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국민 소환 제도를 직접 민주주의죠.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뭐 헌법 개정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만 대신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는 지금 국정감사 조사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법률을 개정을 해서 권한을 축소할 방안도 얼마든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원이 하지 않겠죠. 결국은 헌법 개정밖에 국회의원들이 자기 권한 줄이는 걸 하겠습니까? 영목구입니다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럼 방법은 뭐냐? 결국 입법권을 가진 무소불위니까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국회의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국민들, 시민단체의 상시 감시와 고소 고발을 강화하자. 뭐 좀 그 소위 진보 진영에서 많이 쓰는 전법이죠. 고소 고발을 우리 건전한 시민단체나 국민들 사이에서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고소 고발을 뭐 흔히 말해서 직권 남용 뭐 갖다 붙이면 저들이 흔히 많이 쓰는 거죠. 업무 혜택 뭐 직무유기 뭐 갖다 붙이면은 많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인에 대한 고소 고발을 강화를 해서 사법부를 통한 간접적인 통제죠. 좀 치사한 방법이지만은 그들이 많이 쓰는 수법을 지금 다른 방법이 욕설하는 거 빼놓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제도로서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은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뭐 막말부터 시작해서 고소 고발을 강화하고 아까 제가 취임 선서하고 국회의원 의무를 읽어드린 것처럼 거기에 대비해서 맞지 않는 부분들을 이렇게 사법부를 통한 간접적인 통제, 무혐의 나고 무죄 나도 괜찮아요. 망신을 당할 수 있게. 그들의 작전이 바로 그거잖아요. 전부 법원에 들고 가서 하는 것처럼. 그 다음 소규모 자치단체, 기초단체장들은 폐지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것도 국회가 안 하겠죠. 바로 오야봉하고 꼬봉 관계 일본말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꼬봉을 두고 있는데 기초단체장하고 지역 기초단체장하고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권이 실질적인 공천권이 그 지역 국회의원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직으로 기초단체 의원을 처음에 시작했다가 충성도가 떨어지니까 국가 예산으로 월급 주고 하게 만들어서 충성도를 높여놓아서 꼬봉 관계를 완벽하게 갖춰놓고. 근데 더 큰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잦은 선거로 의한 비용 증가와 함께 저는 미래의 정치권을 양산한다. 사실 뭐 그동안 선거를 치르면서 느꼈겠습니다만은 지방의회, 도의회, 광역의회 이렇게 나가면서 전부 놀고 먹는 정치장사. 전부 꿈은 물어보면 국회의원 하겠다는 겁니다. 정치를 직업화해서 먹고 살려는 이런 미래의 정치 장사꾼을 양산하는 게 전부 국민의 부담이 아닌가. 그들로 하여금 다른 직업을 갖도록 정말 기초의회가 필요하다면 명예직, 서구에 특히 복지국가가 발달한 유럽에는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거의 반상회 수준의 명예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법을 고칠 수 없다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옛날엔 명예직이었습니다. 월급 안 줬습니다. 지금 월급 주니까 보좌관 달라고 하죠. 처음에는 사무실도 안 줬습니다. 사무실 달라 했다가 월급 주고 사무실 주니까 차량 달라. 이제 드디어 보좌관 달라. 지방의 의원들. 보좌관 주고 나면은요 정치자금 모금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할 겁니다. 뻔합니다. 우리도 정치인이다. 전부 국민의 부담이죠. 이 작은 나라, 이 좁은 나라에서 그 정도 수준의 그때부터 이제 갑질을 배우기 예습하기 시작을 하죠. 오야봉한테. 그래서 개인에 대한 통제가 저는 국회에 대한 핵심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방금 소개받은 이현정입니다. 뭐 국회 문제 많죠. 뭐 특권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 바른사회 시민회에서도 국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뭐 논평도 내고 또 저희들이 이런 토론회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국회 비대화가 주제니만큼 저는 뭐 특권이나 이런 문제보다는 국회의 다른 문제점은 좀 제쳐두고 국회의 그 비대화 자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 뭐 이미 언급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약간은 겹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를 잠깐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우선 이 국회 비대화라 그러면은 제가 뭐 거기 간략하게 메모한 데는 없지만 우선 물리적인 비대화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세균 국회의장이 의장 되면서 나온 기사를 보니까 국회의 직원도 한 4,000명 정도 되고 사실 예산도 사업을 하지 않는 데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직만 따져도 국회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국회의장은 의전 서열이 대통령 다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총리보다 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분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부의장은 이거 부총리급이죠. 또 그 2명 있죠. 그 다음에 각 의장 비서실장은 장관급입니다. 그리고 국회 사무총장도 장관급입니다. 그 외에 국회 상임위나 그 다음에 상설특위의 위원장은 모두 장관급입니다. 그러면 장관급이 한 20명은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자체가 차관급입니다. 그리고 국회 사무처의 차관급이 또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충 따져보니까 이거 빠진 게 있을 수 있는데 국회의원 가운데 상임위원장 빼고 국회의장 빼고 나면 281명에다가 입법처장, 도서관장, 부의장 비서실장 2명, 사무차장, 예산처장 이래가지고 차관급이 287명이고 나머지 공무원들이죠. 거의 이제 4,000명이 육박하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대개 국회의원의 보좌관들이 4급입니다. 보좌관은 4급이고 그런데 4급이든 5급이든 7급이든 9급이든 관계없이 이 사람들은 그 직급에서 가장 높은 호봉으로 월급을 계산해서 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액수도 엄청납니다. 4급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신문에 난 거 보니까 5,500억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거보다 더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개 안 되는 이상한 예산들도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물리적인 비대화보다도 오히려 더 주목을 하는 것이 이 국회가 질적으로 굉장히 비대화하고 다른 그러니까 행정부나 사법부의 영역 혹은 국회가 손대지 말아야 할 민간 부분에 침범하는 것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회 독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저희들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나라에서는 이 상권 분립 제도를 채택하죠. 그래서 입법권, 사법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나누어 놓는데 물론 이제 이런 경우에 입법권을 입법부에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입법부에는 다른 두 행정부나 사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국회에 정부의 예산과 결산을 심사할 수 있는 심사하고 승인하는 권한을 주고 있고요. 이거 엄청난 권한이죠. 그 다음에 주요 행정부의 주요 임명직에 대한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임명직에 대한 인사청문, 인사동의 내지는 청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국정조사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87년 헌법을 만들 때 그때는 그 이전에 하도 강력한 행정부를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행정부를 견제할까만 생각을 하고 입법부의 힘이 커져서 사실 독재적인 권력을 행사할 때 이걸 막는 장치들은 제도적으로 별로 마련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결과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노정되고 있는데 저는 방금 지적한 이 영역에서만 보면 예산 관련해서 보면요. 당연히 이제 국회가 이제 예산을 예결산을 심사하고 승인을 하는데 국회가 일단 예산이 오면요. 보통 깎을 권한밖에 없는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국회가 정부에서 예산을 오면 일단 뭉탱이로 많이 깎아요. 2014년 제가 예산을 예를 들면 정부 안에서 3조 6천억을 일단 깎았습니다. 최종 예산은 6천억만 깎았는데 그러니까 3조 6천억을 깎아놓고
그 다음에 국회가 자기들 멋대로 올리는 게 3조입니다. 이걸 어떻게 나눠 먹었느냐? 1.7 대 1.3으로 나눠 먹었대요. 3조를 1조 7천억 1조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야가 나눠가지고 가진 거죠. 그래서 그 돈은 어떻게 썼느냐? 당시 야당 의원의 정언에 의하면 야당의 경우에는 반은 야당의 정책 사업, 이게 이제 정책 사업은 게 되게 표기 위해 가지고 선심성 사업들인데 거기에다 퍼줬고 나머지 반은 지역구 의원들한테 결국 나눠줬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말이 그렇지 3조 원이면요 국회의원 한 사람당 100억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런 걸 아무 심의 없이, 그래서 양당에 간사하고 예산실장이 앉아가지고 그 각 당의 간사가 이거는 어디에 끼워줘, 이거는 우리가 올린 이 예산은 어디에 넣어, 이래가지고 해가 마지막에 6천을 깎은 걸로만 보여주면서 통과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밀실에서 그냥 예산을 지 멋대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마구 정액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정에 미칠 영향 같은 걸 생각 안 하고 그저 표만 되면은 그냥 표만 될 수 있으면 무슨 법인 예산 드는 거는 상관도 안 하고 통과시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국회가 방장의 예산과 관련된 권한을 완전히 오남용하고 있고, 이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사실 자기들한테 허용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글 쓸 때는 규제 이야기는 빼뜨렸는데요. 사실은 국회가 보면은 지금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거 보면 국회의원들이 해가지고 통과시키는 법안의 경우에는 정부 발의 법안에 비해서 규제를 새로 만드는 것도 많고, 없애는 것보다 규제를 만드는 게 더 많고, 규제를 완화하기보다는 규제를 강화하는 게 더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문제가 많은 거죠. 그리고 인사청문도 사실 우리나라 헌법에 인사동의는 5가지 직책만 대해서만 국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사실은 없습니다. 언급이 없어요. 헌법에는. 근데 이 사람들이 막상 해보니까 굉장히 재미있거든.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2000년부터 지금 뭐 장관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심지어는 뭐 거기 보면은 뭐 합동참모 의장도 지금 한국은행 총재, 한국방송공사 사장도 지금 인사청문회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물론 이렇게 하면은 정말 부적절한 사람을 걸러내는 역할도 하고, 또 국민들의 알 권리도 보장해주는, 담보하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냥 대통령 인사권에 제동 걸고 대통령 흠집내고 이러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런 거죠. 국정감사권 오남용은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며칠 동안 하면서 너무나 많은 수감기관, 피감기관을 선정을 해요. 매년. 그거 몇 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해도 될 것 같은데, 거의 2년에 한 번씩은 정부 기관들이 국정감사 대상이 됩니다. 2년에 한 번. 한 해씩은 그 다음에는 받아요. 이렇게 하니까 짧은 기간 안에 엄청나게 많은 기관을 감사하니까 제대로 할 수도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호통치고, 어떻게 보면 신문에 한 줄 나고, 나중에 무슨 발언했다고 의정 보고서 낼 때 끼워 넣고, 그거 하는 기간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이 기업인들, 아까 우리 조동건 대표님 말씀하셨죠, 많이 부릅니다. 그래놓고 16분이라도 물어주면 좋죠. 근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아예 한마디도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15시간씩 막 기다리게 해놓고 서서 해놓고 그냥 물어보질 않아요. 그 가운데 그렇게 하는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이 기업인들입니다. 대기업의 회장, 부회장이야. 이 사람들이 한 시간에 일당이 시급이 얼만데, 그런 사람 부르고 하니까 이게 이제 바로 기업에서는 정인으로 어디서 채택하려고 그런다 이야기만 들으면 그때부터 이제
해당 국회의원하고 내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런 목적으로 지금 하는 것 같아, 국회의원들이. 그래가지고 말 잘 들으면 빼주고, 말 안 들으면 그냥 끝까지 부르고, 이런 걸 우리가 실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저는 정말 우려되는 게 국회가 법을 통해 가지고도 사실 민간에 맡겨둬도 될 거를 갖다가 국회가 그냥 나서가지고 꼭 정부가 개입하도록, 국가가 개입하게 만드는 것도 문제고, 이제는 이제 민간 부분에까지 나서가지고 이제 아주 통제력을 확보하려고 한다는 거죠.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야말로 독재입니다. 국회 독재입니다. 그리고 사실 입법권을 해가지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국회법을 개정해서 국회가 뭐든지 그냥 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사실 정부의 시행령 만든 거를 갖다가 다시 고치도록 권고하겠다, 요청하겠다, 뭐 요구하겠다. 그 요구를 요청으로 바꿨죠. 근데 아무튼 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지만 그런 거, 이번에 상시청문회법 같은 것도 이거 하면요 거의 마비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세종시에 정부는 내려가 있는데 거기 사람들은 그거 하면요 어지간한 부처는 50명이 뜹니다. 국회에 그런 거 한번 불려 나오면 50명이 장관, 차관, 무슨 국장 해가지고 실장 뭐 한 50명이 나옵니다. 일 못합니다. 네? 상시청문회법 뿐만 아니라 더 웃기는 거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사한 거 그 결과도 국회가 다시 심사하겠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삼권분립이고 뭐고 다 없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제가 보기에는 국회 독재의 조짐이 분명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제 국회 비대화 어떻게 할까가 저희들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잠깐만 언급하면 이건 저 국회의원 개개인의 문제는 아닙니다. 국회는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법 제도가 제공하는 유인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박인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제안한 그런 제도적인 개선들이 많이 필요로 하죠. 그런데 박 대표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안 들려요? 꺼졌습니다. 박 대표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의원들 스스로 자기들한테 불리한 이런 그 제도 변화, 제도 개혁을 저는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저희들이 아무리 국회의원 보고 국민민복을 위해서 무슨 선서했지만 그걸 위해서 일하라고 해도 이 사람들도 역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합리적인 이기적인 인간들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남들보다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합리적인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이 스스로 이 법 제도들을 고쳐가지고 자기들의 손발을 울려매고 자기들의 특권을 울려매고 이 재미있는 국회 권한 확대를 스스로 멈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해답은 유권자들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권자라는 게 하도 막연해서 조직하기가 어렵다면 그 유권자들을 대표해서 저희 같은 시민단체가 국회의원들한테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거라는 경고를 계속 보낼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런 게 그럼 성공할 것이냐? 저는 뭐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라고 일단은 생각하지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낙수가 바위를 뚫는다고 계속 하다 보면 뭐 될 것도 같습니다. 지난해 10월 달에 이태리 상원이 정원 315명을 100명으로 줄이고요. 그 다음에 많은 특권들을 포기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원이 입법권도 대부분 포기하고요. 그 다음에 정부 해상권이 이태리는 상원한테 있었는데 그것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엄밀하게 하면 정치적으로 자살을 했어요. 왜 했겠습니까? 이태리도 아주 뻔뻔했거든요. 국회의원들.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결국은 스스로 자살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태리는 지금 헌법을 개정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태리 그 헌법 상원이 어떻게 그렇게 큰 권력을 가지게 된, 권한을 가지게 됐냐? 무솔리니 같은 사람이 다시 등장할까봐. 1945년에 헌법을 만들면서 만약에 그런 사람이 선거에서 이겼다고 이제 총리가 되면은 상원에서 그런 사람을 몰아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상원에 정부 해산권을 줬는데, 그 다음에 하원에서 온 법안을 상원에서 글자 한 개라도 고치게 되면 그 법은 폐기돼요.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졌던 상원이 그 권한을 전부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이 이태리 사례를 보면서 조금 희망을 가집니다. 우리도 계속 노력하면 분명히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